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삼김의 모습, 그리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모습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우리 유튜버들을 위해서 손을 흔들어 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고객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올 들어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쌀값만 급락하면서 농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쌀값 떨어지고 있다.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는 겁니까? 일단 도매 가격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의 그 농수산물 유통 정보에 따르면은 네. 지금 20kg 도매 가격이 46,888원입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 생각해 보시면 5만 원 넘었었거든요. 아, 네. 예. 5만 원도 훌쩍 넘어가지고 높다고 난리였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10,000원 가까이 16.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걸로 한번 봤거든요. 예. 한 가마니가 80kg이잖아요. 그 산지 쌀값을 보면은 16만 4,470원. 이게 17만 원 선 밑으로 내려온 게 아마 2018년 이후 그때가 이제 쌀값이 많이 올랐었을 텐데 그 네.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농심은 아주 험악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뭐 이렇게 8개 도지사들이 네. 국회에서 이제 성명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쌀값 안정화를 촉구하는 그런 공동 성명까지 이례적으로 낼 정도로 쌀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네, 저는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네. 지금 뭐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상황이니까 쌀값이라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살짝은 좀 좋은 예, 그런 소비자 마음이 입장에서는, 들기는 네. 소비자 입장이니까 솔직한 그런 마음이시죠. 예, 생각이 예. 들기는 하는데 네. 근데 왜 유독 다른 물가는 다 오르고 쌀값만 이렇게 하락을 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농민들 마음도 지금 너무 맞아요. 속상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농산물 가격들이 많이들 오르고 있죠. 대두부터 시작해서 전체 국제적인 농산물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오르는 이유는 지난번에 저희가 에너지 가격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비료 가격 오르고 비료 가격 오르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많이들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생산비는 오르고 있는데 국내에서 쌀 소비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지고 있고 네. 대신에 올해 또 하필 쌀이 굉장히 풍년이에요. 그리고 벼농사가 굉장히 잘 돼서 수확량이 늘 것 같고 작년에도 수확량이 좀 늘었고 그렇다 보니까 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미스매치가 계속 일어나고 올해는 그게 더 커지다 보니까 쌀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재료비가 비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회수가 안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되니 지금 농심은 굉장히 분노가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네. 아, 네. 김인경 기자님, 그런데요. 이게 시장 원리에만 맡길 수 있느냐? 이래서 사실은 정부가 이 쌀값 안정화 정책도 발표하고 법적으로도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은 이거 다 정부 탓이다. 쌀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 정부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정부 잘못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잘못이라는 이제 이유를 일단 들어보면은 네. 시장 격리라는 조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쌀값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쌀을 매수해가지고 시장에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네. 예,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예. 올해 보면은 지난해 쌀을 많이 사들였어요. 2월, 5월, 7월, 8월 이렇게 해가지고 네. 37만 톤을 샀는데 정부가 근데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못 샀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는 샀는데 예. 이게 사실은 수확기를 지나서 쌀값이 크게 하락하고 나서 산 경우였기 때문에 아하. 이것이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시장 격리할 때 이 쌀을 그냥 정부가
일률적인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최저가 입찰 제도로 또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팔려면 어쩔 수 없이 낮은 가격을 써내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쌀값이 더 하락하는 요인이었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네. 올 한 해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쌀 그렇습니다. 소비는 네.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지금처럼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쌀값만 떨어진다는 거는 진짜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이거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일단 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장 논리에 맡길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정부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쌀 농사를 지원을 하는데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격리 제도는 좀 마지막 단계의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직불금이라 그래서 일정에게 보조금을 농지 면적당 돈을 직접 줍니다. 이게 네. 있고요. 두 번째가 공공비축분이라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정부가 그냥 사들여주는 비축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는 사들인다는 거죠. 예. 이 두 가지를 활용해도 시장 가격이 좀 안 좋다. 이번처럼 뭐 수확이 굉장히 잘 돼서 풍년이 든다. 그러면 시장 격리 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시장 격리라는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좀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빨리 격리 조치를 해달라라고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었고 올해 굉장히 수확량이 늘어날 것 같다. 대충 예상을 해봐도 시장 가격이 폭락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해달라 그랬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소매가를 지켜보고 있으면 이 정부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 3월까지 쌀 가격이 굉장히 높았어요. 소매가 기준으로 보면 20kg당 한 8만 원 정도를 서울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시장 격리 제도를 이 시기에 바로 해버릴 경우에는 네.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좀 기다리고 있었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장 격리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3번을 했거든요. 네. 근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빨리 시작 안 해서 가격도 떨어졌고 떨어질 때마다 최저가 입찰제도 이건 법적으로 최저가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아껴야 되니까 네.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가격은 더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이 사태가 난 거 아니냐고 정부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쌀도 굉장히 많아요. 예. 쌀 재고량도 사실 2배로 늘어났다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뭐 몇 킬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2배라는 게 더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곡물을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4년을. 그렇죠. 그런 창고들도 지금 꽉꽉 찼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사는 데에만 3번 사는 데에만 거의 이제 조 단위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1544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남원 운봉입니다. 지금 한창 추수하고 있는데 벼값이 너무 많이 하락해서 농비, 인건비, 임대료도 지불하기가 힘듭니다. 대책 일찍 발표하셨으면 좋을 텐데 많이 힘이 듭니다. 김치영 기자님 설명, 네. 그다음에 이 남원 운봉에서 문자 보내주신 농부 말씀도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현장 농민들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올해 풍년이 될 것이니까 미리 이 대책을 세워달라. 그런데 법상 그리고 정부의 어떤 업무 관행상 미리 예측해서 농부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현장 전문성을 그대로 믿고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아예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농촌 지역 찾으면서 속도 내서 양곡관리법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여당은 여기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그 15일에 열렸죠. 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림법안 소위에서 네.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을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표결에 기권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의원들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단독으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단독으로 통과시켜 놓고서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 거부권도 사용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다 할 뭔가 그 반대의 근거가
분명치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아. 양곡관리법을 개정을 했어야지 되는 이유가 네. 그 현행법이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쌀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한다. 그러니까 시장 격리한다. 이 내용을 좀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정안이 있어야 농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예.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그러니까 사실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집권 여당에서 뭔가를 좀 내놔야지 되는데 농민과 농촌이 고민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냥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는 거에만 좀 네.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절차상 문제. 예, 근데 네. 여기에는 약간 좀 그 뒷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항상 쌀은 더 사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시장 격리 확대를 요구했던 그 자신들이 정부를 맡고 나니까 그게 이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부담으로. 예. 음흠. 그래서 이거를 뭐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근데 진짜 언뜻 생각하기에는 집권 여당이 이런 문제들은 더 팔 걷어붙이고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돈 예산 부담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이 대통령 쌀, 거부권까지 거론을 할 정도니까. 쌀 시장이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고요. 네. 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어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공수가 약간 바뀌는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양곡관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드라이브를 확 걸지도 못하고 좀 지지부진했던 건데 이게 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야당이 든 입장에서 좀 강하게 가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 이 양곡관리법의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격리제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뭐 아까 3차에 걸쳐서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완전히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초과 생산량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무조건 격리 이 제도를 시행한다. 그리고 가격도 최저가 입찰이 아니라 현재가로 그냥 사들인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됐을 경우에 문제도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창고는 이미 꽉 차 있고 아하. 정부는 돈을 더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에 한번 이 이슈를 잡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농심도 안 좋은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농자 천하지 대본, 농심은 천심이고요. 식량 안보 중요하고요.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넘쳐나는 보관 용량을 넘어서는 쌀의 존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야가 서로 다투기보다는 함께 해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심 농민 살려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김유리 리포터.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목전에 둔 가운데 외환 당국이 1,400원 돌파 저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연이은 구두 개입에 이어서 외국환 은행들에게 달러 매수 매도 현황 및 각 은행별 외환 관련 포지션을 사실상 실시간 보고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달러당 1달러당 1,395.17원 뭐 역외 시장에서 예. 그렇다고 지금 그 속보를 제작진이 전해 왔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1,393.6원에 마감이 됐고요. 아, 그다음에 예. 이제 역에서 거래되는 시장에서 더 올랐네요. 아하. 어쨌든 지금 외환시장 거의 뭐 시시각각 촌각을 다투는 전쟁 상황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지난 주말에 좀 떨어진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오늘 또 올랐나 봐요. 근데 지난주 후반에 거의 전투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에 예. 이제 1,400원에 육박하는 1,390원대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이제 외환 당국이 적극적인 구두 개입과 또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개입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외환 업계에서 이만큼의 물량이 들어왔다. 이건 정부 물량이다라고 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데 네. 이게 정부 개입으로 추정되는 게 한 뭐 10억 달러 선으로 얘기를 하는 데도 있고 20억 달러 선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원으로 치면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입을 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개입 결과 이제 15일에는 1,393원으로 끝나게 됐죠. 근데 이제 다시 오늘 시작할 때도 내리는가 했더니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 역외도 오르고 있다는 거는 다시 또 뉴욕 외환 시장으로 가면은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에 당국이 굉장히 고삐를 빠르게 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동안에는 뭐 괜찮다, 1,400원이라는 것도 언급도 안 하고 특정 레벨 같은 것도.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난주에 그러면 뭐 개입을 많이 했다라고 방금 네.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또 많이 오른 건 개입을 안 한 건가요? 이게 개입이란 표현이 참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후 1시쯤에 갑자기 외환시장에서 1,397원, 8원 가던 게 1,391원, 2원 이렇게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6, 7원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사실상 거의 외환시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입을 했구나, 실개입을 했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네. 그리고 외환 거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달러를 푼 거예요. 시장에다 풀어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일단 당국 입장에서는 1,400원을 넘어가는 걸 막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0.75%포인트 정도의 또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라는 게 어떤 화폐 가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달러 가격을 또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값어치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에 1,4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정부가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써야 되는 거고 막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네. 당국 입장에서는 1,400원이라는 의미 있는 선을 좀 막아보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당국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과 아닌 것에 어떤 그 가치를 두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강달러라는 것이 오래 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네. 이제 이번 FOMC뿐만이 아니라 11월 또 12월에도 있는데 그때도 아마 이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달러는 계속 강세를 보이게 될 거거든요. 네.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은 아까도 제가 썼지만 강달러와의 오랜 전쟁을 해야지 전투를 해야지 된다면 네. 외환 보유액이 아무리 넉넉하다고 하더라도 실탄을 좀 아낄 필요도 있고 이제 뭐 과도하게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시장 개입이라는 것보다는 원래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놔두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99%는 그냥 움직이는 거고요. 정부가 잡아주는 건 한 1% 정도다라고 기재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매우 조심스럽게 말씀 주시지만 사실 저희들이 외신 통해서 또는 뭐 경제 뉴스 통해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환율 조작 국가. 네. 정부에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에는 환율 조작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좀 신경을 쓰겠네요.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네. 좀 약간 좀 정치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 중국을 겨냥한 경우가 많았고 우리나라도 많이 거론되긴 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 네. 예, 지금 환율 방어 안간힘 쓰고 있다는 소식 계속 들리던데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좀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도대체 국가 경제에 어떤 일이 생기길래 이렇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한국은행이 사활을 걸고 그러는 겁니까? 이 환율은 오르고 내림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완전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네. 원화가 약세가 된다면 1번은 우리가 밖에서 사오는 물건의 가격을 더 주고 사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더 주고 사온다는 얘기는 더 받고 팔아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한다라고 하면 물가를 잡기가 힘들어진다. 아하.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야 되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물건을 해외에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이제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괜찮죠. 근데 반면 기업 중에서도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최종품을 만들어야 되면 사오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네. 최종 물건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안 좋은 건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은 가격에 전가시켜서 물건을 팔면 되는데 네. 소비자는 자기의 월급은 안 오르기 때문에 최종 피해는 소비자가 본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장 강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환율의 가격이라는 거는 국가의 경쟁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하. 결국엔 우리가 외환 보유고나 네. 무역하면서 벌어들여오는 돈 자체가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라든지 경상수지 적자라든지 이런 게 바탕에 있기 때문에 점점 국가의 경제가 조금
줄어든다 또는 약해진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결국 외환 보유고 우리가 얼마나 달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이신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거쳐서 미국 방문하면서 네.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예정도 있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면 혹은 그러리란 어떤 약속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뭔가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바람들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네.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끼리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저희들 광고 듣고 돌아와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기자님, 한미 통화 스와프 이야기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네. 끊겼어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정상 간이나 정부 간에 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끼리 사실은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은 환율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고환율보다는 지금 달러가 너무나 울트라 강세여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달러. 이 강달러 문제가 의제 오를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는 봐요. 네. 근데 이게 통화 수합이라는 게 우리 돈을 담보로 주고 달러를 빌려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하.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이제 통화 수합에 대해서 예.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요. 음흠. 근데 이제 통화 수합의 그러면 효과는 어느 정도냐? 네. 근데 지금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근데 유로가 떨어진 것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수합에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회의론도 약간 좀 있습니다. 네. 네. 전 사실 직구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문제들이 환율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건 또 새삼 다시 깨닫네요. 그렇네요. 네. 미국의 힘도 느껴지고요. 어쨌든 빨리 세계 모든 그 국가들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이 문제, 환율 문제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21일과 20일 이틀간 열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을 웃돈 미국 물가지수 발표에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면서 통화 긴축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앞서 김치영 기자님도 네. 언급을 해주셨지만 남의 나라의 그 금융위원회의 회의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예. 돈의 값어치니까. 그리고 우리 금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국제에 흐르는 돈들이 돈의 값어치가 비싼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마침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은 이자가 비싼 곳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금리 역전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제가 대출받은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올리는 금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미국은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심지어 1%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아,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또 많이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역전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제 네. 한국은행으로서는 이렇게 되면 또 빅스텝을 밟아야지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요. 네. 걱정되는 것은 0.75%포인트 올리느냐 1%포인트 올리느냐 이것이 아니라 네. 아까도 이제 달러 환율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긴축 기조가 강하게 오래 갈 것이라는 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한은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결국 최종 소비자, 최종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이 오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연준의 최고 올해 그런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정말 많게는 5%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6월만 해도 3.4%가 목표 금리였어요. 네. 근데 얼마나 오르게 될지 모르겠지만 5%까지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번 FOMC에서 아무래도 위원들이 이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 금리가 어디까지 갈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리 금리, 우리 경제에도 바로 직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회의라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김천 기자님, 네. 이 FOMC 회의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할까요? 방금 전에 뭐 김 기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 앞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좀 지켜봐야 될 테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신경 쓰이는 거는 미국은 9월에 하고 난 다음에 11월을 하고 12월에 또 한 번 FOMC가 2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총 3번 남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10월,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없고요. 그러니까 12월에 미국은 한 번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미국의 정책을 예상하고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또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미국의 금리 인상폭, 그럼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되지, 얼만큼 따라가야 되지, 이게 아마도 국내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에는 금리의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건 미국의 경제가 버텨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경기를 좀 식히려고 찬물을 확 틀고 있는데 이게 뜨거운 물이 잘 안 식는다라고 지금 FOMC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그러면 찬물을 더 틀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강해지면 경기 침체 우려도 있어서 여러모로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다 이렇게 금융시장은 뭔가 반영해가지고 움직이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금리 결정 나오고 네. 나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어떻게 금융시장이요? 영향을 충격을 줄지가 좀 많이 걱정이 돼요. 0.75%포인트 인상이 나오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아, 다들 그래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반대로 0.5? 그러면 시장은 환호할 테고요. 네. 1%포인트가 나오면 조금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의 예상치를 벗어나냐 안 벗어나느냐가 금융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경제 프로파일링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김유리 리포터가 오늘 이 코너 마지막이죠. 아, 네. 오늘 저는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 사실 제가 1년 전에 이 코너 처음에 이제 합류를 했을 때는 지금이랑 시장이 너무 달랐어요. 집값 너무 올라서 뭐 그렇죠. 이제 떨어지면 이 얘기하고 있었고 주식도 막 계속 승승장구 막 오르고 막 1년 만에 또 이렇게 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네. 두 분의 말씀 많이 들으면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네. 처음에는 막 두근두근한 마음이 막 경제 얘기하면서 들었는데 네. 공부 정말 열심히 잘하고 갑니다. 어쨌든 네. 물가 많이 오르는데 우리 애들 성적, 여러분의 월급 함께 모두 오르기 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김유리 리포터의 시장 개입이 필요합니다. 시장 얘기. 김유리 리포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가는 건 아니고요. 다음 네. 주부터 수요일 날로 옮겨서 다른 코너에서 저랑 만나죠. 아,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네. 주 수요일에 저는 돌아올게요. 예. 고맙습니다. 다른 새로 단장한 코너에서 김유리 리포터 만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김은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네. 김유리 리포터,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